안녕하세요. 김현행 경사입니다. 예.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그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분쟁이 발생해서 신탁사로부터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런 관련된 어떤 분쟁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여러 가지 뭐 주택이나 이런 거를 신축을 할 때, 이제 건축주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이나 또 이제 분양을 이제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건축을 좀 하게 되게 되면 뭐 PF를 일으켜서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은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탁사한테 그 소유권을 이제 잠시 맡겨서 이제 관리형 신탁을 해서 맡겨서 건물이라든가 여러 PF 대금이나 다 정산이 되면 그때서야 그 시행자나 뭐 건축주나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 문제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행자나 아니면 건축자나 그 물건을 분양받는 분들이 자기 건양, 예를 들면 뭐 계약금이 일부 들어갔건 해서 그 사람이 중개사한테 그 물건을 뭐 내놔서 중개사가 그 물건을 중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중개사가 해당 내용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검토를 해서 이게 건물이 소유자가 현재 신탁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중개를 맡긴 사람이 아니라 신탁사의 동의를 받거나 그쪽에 여러 가지 계약자로 해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중개사가 이거를 안 하고 중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개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한테 명도 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신세입니다. 나는 정당하게 중개사를 통해서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이거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신탁사가 집을 빼달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 되겠죠. 다만 이제 임차인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여기 소유자가 저 사람이 아니라 신탁사네요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실상계나 어떤 과실 책임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송을 간다면. 그렇지만 중개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중개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해당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해서 임차인이라든가 여러 소비자들한테 상품에 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개사가 그런 중개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개사한테 크나큰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고요.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적인 어떤 제재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쟁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민사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금융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제도는 소송을 거치기보다는 행정기관인 소비자 분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하고 이제 소송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좀 비슷한데,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문서를 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대방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서면 같은 걸 왔다 갔다 하면서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게 되면은 조정안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방법이죠. 다만 소비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자율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율조정이 안 되면은 이제 조정위원회 회부대가 돼서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분쟁조정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분쟁 조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응해야 되고 절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여러 가지 공방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가 상대방의 여러 가지 근거,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을 소송을 하기 전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과정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처럼 소송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 제도를 통해서 향후 소송 실익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 자료나 주장이라든가 이거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송을 갔을 때 실익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소송도 그렇지만 이게 조정을 수락해야지만 이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락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이제 거기서 종결이 되고 소송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1심 소송도 마찬가지잖아요. 판결이 나도 뭐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소송도 상대방이 불복하면 항소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해결 방법은 이제 가장 노멀한 법원에 소송하는 제도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중개사는 약점이 있죠. 그런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사상 불이행,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잘하고 관련된 증거를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사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해서 분쟁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다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안 해주게 되게 되면은 행정기관에 내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뭐 협박조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자진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케이스나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전략을 통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쟁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고 상대방의 패를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여러 가지 성향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제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 이제 소비자 분쟁과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관련된 분쟁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추후에도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